민니는 언제 산타가 없다는 걸 처음 알았어? 아직 있습니다. 아, 좋네, 정말. 표정이. 저 5학년 초등학교 우리 딸이 초1인데, 외국인인데요. 우리 딸이 초1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산타, 선물 가져다 주고, 네, 세배 다- 외국인인데요. 하늘 날고, 외국인인데요, 진짜. 우리 딸이 초1인데, 산타가 없다는 걸 알았어, 이제. 벌써요? 저요? 1. 학교 친구들하고 얘기해보니까 산타가 없는 거래. 말이 안 된대. 이게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어서 이 산타가 없다고 동생한테까지 얘기한 거예요. 6살짜리가. 제가 동심 파괴시키겠다고. 그래서 아침에 그럼 산타가 없다고 생각하면 선물도 기대 안 하겠네? 했더니 얘가 당황해가지고 아빠 어차피 아빠가 산타잖아. 나는 이걸 원해. 잘 사와. 딴 거 사오지 말고. 자, 일단은 내용 들어가기 전에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이야. 잘 참고 받아 적고 설명 잘 들어야 돼. 일단은 여백 찾아가지고 여백이라고 하면 뒤집어 봐봐. 거기다가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하는 걸 좀 잘 정리해 둔 다음에 나중에 이거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해 안 되면 질문하고. 이걸 왜 하냐면 그러니까 이거야. 기본기를 다지는 작업이니까 되게 지루할 수도 있고 되게 당장 우리가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또 마찬가지 힘들 수도 있어. 근데 요거를 잘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서, 고전성을 잘 해놓으면 2학년 올라가서 우리가 배우게 될 문학이라는 과목에서 상당히 기초를 잘 다져놨기 때문에 어떤 작품을 공부하건 어떤 작품을 시험을 보건 간에 강해진다는 것. 있지? 자, 일단은 우리 시에 대해서 선생님 먼저 설명 좀 해줄게. 자, 일단은 시의 3요소와 3가지 특성을 먼저 알아야 돼. 시의 3요소는 주제, 운율, 심상을 시의 3가지 요소라고 해. 주제, 시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중심 내용. 운율하면 리듬감, 심상하면 적고 있지. 자신의 마음을 어떤 사물로 빗대거나 혹은 형상화해가 드러내는 걸 심상이라고 불러. 그래서 주제를 시의 의미적인 요소라고 하고 운율을 음악적인 요소,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심상을 회화적인 요소라고 한다. 회화하면 그림이야. 자, 그리고 시의 3가지 특성, 함축성, 음악성, 형상성인데 이게 다 여기 들어가. 주제를 통해서 함축성을 드러내고 운율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뭐야? 음악성을 드러내고 심상을 통해서 형상성이라는 걸 드러낸다. 잘 따라오고 있지? 자, 주제 먼저 설명해 줄게. 우리 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제를 파악하는 방법이야. 그럴 때 제일 먼저 시적 화자를 찾아야 돼. 시에서 말하는 사람. 벌써 힘들기 시작하고 있어. 벌써 힘들어지지? 그지? 아, 선생님. 이런 거 진짜 선생님도 이런 거 할 때 제일 힘들었어. 이런 거 수업 받을 때.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 교수님들이 막 이런 거 그냥 계속 설명하고 있으면 견디는 방법 하나야. 일단 쓰자. 일단 놓치지 말고 써놓고 지금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자, 첫 번째 시적 화자를 찾아야 돼. 이 시적 화자가 2가지가 있어.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 속에 숨어있는 경우가 있어. 표면적인 경우 또는 이면적인 경우. 겉표자에 속 리자야. 앞에 오니까 이로 바뀐 것.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 속에 숨어있는 경우.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 이 시적 화자가 자기가 주인공인 경우도 있고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 다른 대상이나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관찰자일 수도 있고.
이런 시촉화자 찾은 다음에 두 번째 시의 상황을 찾아야 돼. 이 시가 지금 어떤 상황을 다루고 있는 것일까? 첫 번째가 어떤 인물, 시적화자 자신의 처지를 드러낼 경우도 있고 다른 대상을 관찰하는 상황일 수도 있어. 마지막 세 번째, 그런 시적화자의 반응을 보면 그런 처지 속에서 자신의 태도나 정서를 드러내기도 하고 또는 관찰한 바를 깨닫기도 하고. 자, 이럴 때 다 썼니? 왼쪽 라인으로 내려가봐. 여기 보면 어떤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면서 자기가 주인공이고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어떤 정서를 느낀다. 3인국 해볼까? 정철의 3인국? 현재 시잖아요. 대 여기도. 송강 정철이라는 작가가 어떤 여성 화자를 표면에 내세워가지고 그 여성 화자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떤 상황이야? 표면적으로는 낙창했지만 님과 이별한 상황, 홀로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 계절이 변해도 변함없는 님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고 있어. 이런 류의 흐름을 A형이라고 우리가 편의상 해본다면 오른쪽 거를 B형이라고 해가지고 한민복이 사과를 먹으며, 자, 화자가 물론 드러날 수 있어. 사과를 먹는다라고. 근데 직접적으로 드러나기보다는 보통 자기가 어떤 사과라는 것을 가만히 관찰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사과를 통해서 생명순환의 원리를 깨닫고 있는 불의의 작품.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들어서 자기 이야기하고 있는지 숨어서 다른 걸 관찰하고 있는지를 가지고 뭐를 찾으면 어떤 태도 정서를 드러내는가, 어떤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는가, 요걸 찾으면 이게 시의 주제를 찾은 게 돼. 자, 이렇게 시의 주제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시인들은 시라는 게 소설과 수필과 시곡과 다른 점, 바로 음악성, 리듬감의 요소를 이제 잘 챙겨야 되는데, 첫 번째 음악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살펴야 돼. 음악성을 크게 운과 율로 나눠 설명을 해야 돼. 운율이 한 단어가 아니야. 운이라는 말과 율이라는 말이 합쳐진 거야. 그래서 때 운은 어떤 글자가 일정한 위치에서 반복되는 걸 운이라고 해. 그래서 부운, 요운, 가운, 한자말들이지. 뜻풀어 보면 납득이 돼. 머리 두자, 허리 요자, 다리 각자. 앞부분에서, 가운데에서, 끝부분에서 반복되면 두운, 요운, 가군이라고 한다. 그 중에 제일 많이 쓰이는 게 가군이야. 마지막 글자를 반복시키는 거. 우리 랩 같은 것도 끝에 보면 라임을 붙이지. 혹시 G.O.D 어머님께라고 알아? G.O.D 모르는구나. G.O.D 완전 팬. 그 선생님 때 G.O.D가 요즘으로 치면 이거 말 조심해야 된다. 원어원급. BTS급은 안 되고 솔직히. 그때는 막 H.O.T 막 잭스키스 이런 애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상당히 좋은 노래 명곡 많은 그런 애들이 어머니께라는 노래.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 태어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이런 식으로 글자를 딱딱딱딱 맞추는 이런 날. 옛날 사람이죠. 요즘 랩으로 이게 빗댈 게 없어가지고. 자, 그랬을 때 마지막 글자를 반복시켜가지고 리듬감을 준다? 이게 운이고, 율은 뭐냐면 글자 수가 일정하거나 도막이 일정할 때 글자 수를 음수율이라고 하고 도막을 음보율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었지. 뭐 3, 4조, 4, 4조 혹은 3음보, 4음보 이런 것들이 자
고전 시가와 현대 시를 비교해 보면 고전 시가에는 상당히 운율적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 그러니까 고전 시가는 거의 100% 정형시야. 글자 수 맞춰야 돼, 끊어읽기 도박 맞춰야 돼. 그러다가 현대 시를 넘으면서 자유시로 바뀌면서 이런 운율적 요소가 많이 사라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시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냐? 바로 빨간색으로 쓸게 김소월이라고 해서 우리가 뒤에 보면 작품들 쭉 실려 있어. 그 중에 1, 2, 3, 4번 김소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의 시에는 이런 운율이 강렬하게 나타나. 그래서 현대 시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율격을 중시했던, 음악성을 중시했던 시인 김소월. 근데 꼭 이런 글자 수나 혹은 음보의 반복만으로도 운율을 형성하는 게 아니지. 어떤 것도 있어. 뭐 사과로 시작해가지고 먹는다로 끝나는 일정한 단어의 반복, 시구의 반복, 통사구조의 반복, 이런 것도 다 운율에 들어가. 마지막으로 심상. 요거는 이렇게 보면 돼. 시적화자의 정서라는 것을 심이라고 해보자. 근데 사람의 마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속에 품고 있는 거여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독자들에게 전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인 사물에 빗대어서, 그러니까 모습을 갖춘 것으로. 그래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눈에 보이지 않고 맛을 볼 수 있는 자신의 정서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물로,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맛보고 느낄 수 있는, 냄새 맡을 수 있는 그런 걸로 바꿔주는 거야.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랑해. 그러면 뭐 해야 돼? 사랑한다고 목소리를 들려주거나 빨간 장미꽃을 주거나 현금 1억을 주거나 뭔가 사물로 보여줘야만이 그 사람의 정서가 느껴지는 거잖아. 시는 이 정서를 이 사물로 바꿔가는 과정이 시의 창작 과정이에요. 거꾸로 독자들은 이러한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는 걸 가지고 거꾸로 이 사람 이런 정서구나 라고 거꾸로 파악하는 과정이 감상 과정이고, 그럴 때 시는 어떤 방법을 써? 감각적 심상이라는 걸 줄을 쓰지. 여기에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5가지가 있고, 이런 것도 있어. 2개의 감각이 동시에 쓰는 걸 공감각이라고 해요. 근데 공감각도 이제는 뭐 해야 되냐?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옮겨간다 해서 감각의 전이.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추가할게. 아빠는 얘기 못 해준 건데, 이런 시에서 이런 여러 가지 주제나 운율이나 심상을 드러낼 때 이것에 같이 수반돼가지고 꼭 쓰이는 게 있지. 이게 있어. 표현과 발상. 자, 표현법의 첫 번째가 비유하기. 자신의 추상적인 정서나 태도나 이런 상황을 구체적인 사물에 빗대는 거야. 비유하기.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직유, 은유, 의인, 하류, 대유, 이런 것들이 비유하게 들어가고, 무엇은 무엇처럼, 무엇은 무엇이다.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무생물을 생물처럼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빗대요. 이거 전부 다 비유하기. 그래서 비유하기는 항상 이게 존재. 원관념과 보조관념. 원관념이 이거야. 보조관념이 이거. 두 번째가 변화주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걸 바꿔버리는 거지. 가장 두드러진 변화주기가 뭐가 있을까? 도치. 어순을 바꾸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역설도 변화주기로 봐야 돼.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이런 상황이면 A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거꾸로 B라는 말을 해버린 거야. 잘못을 하고 있는데 잘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바로 변화를 통해 가지고 뭔가 충격을 주는 요법이 있고 역설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서술이나 말이 안 되는 수식을 통해 가지고 마찬가지 변화를 추구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강조하기. 아무래도 반복을 하면 강조가 되겠지. 자, 이때 반복, 역설, 반어, 도치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 올라가게 되면 의인, 대유 이 정도. 즉위, 은유, 하유 이런 걸 왜 안 해요? 워낙에 많이 쓰이니까. 요런 밑줄 그은 것들이 나오면 특히 두 번 밑줄 그어볼까? 이런 애 나오잖아. 거의 시험 출제 요소야. 반어법 누가 많이 씁니까? 김소월. 역설법 누가 많이 씁니까? 한용. 일단은 출발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김소월, 한용운을 앞부분에 제시한 이유가 이 사람들이 반어법, 역설법에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우리 시에 대해 가지고 선생님이 이론 설명 좀 하고 바로 작품으로 들어가 볼 거야. 자, 김소월의 젖동생. 시 공부할 때 있지. 문제 풀 때 말고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런 시 또는 작가에 대한 배경 지식을 누적시켜 나가야 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가 끝나고 나면 이 시인은 이런 시인이다. 근데 이런 시인이라는 얘기는 어느 시대에 어떤 성향을 가진 시인으로 어떤 대표작이 있다. 이 정도는 튀어나와요. 우리가 지금 배웠던 시인 자화상 쓴 사람 윤동주 얘기해봐. 일제강점기 이 정도 나와야지. 뭐 1940년대라고까지 안 나와도 일제강점기 어떤 내용을 반성과 참회를 통한 저항의식을 드러낸 저항시. 절정 쓴 사람 이육사 1930년대 저항시 대표작 광야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시에 대한 배경식을 계속 누적시켜 놔야 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안 배운 그 사람의 시가 나왔다고 치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배우고 알고 있는 시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람 성향 크게 안 바뀌어. 물론 특별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유지하고 특히 김소월처럼 단명한 사람. 32살인가 죽었을 거야. 젊은 나이에 거기다 자살했어요. 이 사람이. 사업 실패해가지고. 그러니까 시가 큰 변화 없이 그냥 딱 남긴 상태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까지 내가 배웠던 시를 가지고 다른 작품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의 제목. 제목을 통해서 이 시의 내용 중에서 어떤 상황이나 정서 이런 것 등을 예측해 봐야 돼. 이 제목이 이 시에서 어떤 요소로 쓰였을까? 그럴 때 이렇게 적동세처럼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은 단어도 있을 수 있지만 되게 친숙한 단어도 있을 수 있지. 뭐 꽃, 뭐 나무 이런 것들로 가지고 아 자연물이구나. 자연물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인간사를 얘기하고자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예측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너희들은 적동세 배운 적이 있어. 적동세라는 단어를 만난 적이 있어. 정서의 정과정. 내 님을 그리워하여 울며 다니니 산 적동새와 제가 비슷합니다. 그때 적동새가 감정이입의 대상이자 동병상련의 대상. 그러니까 울고 있는 자신의 처지와 유사한 한을 담고 있는 새가 바로 적동새야. 한.
자, 그래서 이 시는 한해 정서를 드러내는 시겠구나 라고 예측이 돼야 돼. 앞으로 이렇게 연습을 해나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의 내용 들어가면 가장 먼저 뭘 봐야 되냐면, 물론 모의고사나 수능이나 내신 같은 경우는 문제를 먼저 보겠지, 아니면 작품 같은 게 이미 학습이 돼 있겠지. 안 그런 상황이라면 일단은 시를 분석할 때 제일 먼저 1차적으로는 운율을 먼저 한번 쭉 훑어봐 주는 게 좋아. 글자 수가 반복되는지, 음보가 반복되는지, 특별한 운율 구조의 포인트가 있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시의 내용, 즉 의미를 밝혀나가고 그러는 도중에 표현을 찾아가면 시가 분석이 되기 시작하지. 자, 읽어볼까? 접동, 접동, 아우레비, 접동. 잘 봐. 접동, 접동, 아우레비, 접동. 어떻게 되고 있어? AA, BA 구조라는. 뭐가 뭐예요? 운율 구조가 보이는 거야. AA, BA 구조. 그리고 이때 이 접동하는 소리는 의, 성, 어야 새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새의 울음소리. 그래서 이 접동새의 울음소리 의성어를 통해 가지고 접동새가 된 누나의 한을 잘 보여주면서 애상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접동 의성어. 아우레비가 뭐냐면 혹, 오레비나 혹은 아우오레비 해석이 되는데, 원래 아호보레비였다라고 하게 되면 아호보레비의 활음조에 의해서 아우레비가 된 거다라고 보기도 하고, 혹은 아우오레비는 오레비인데 동생들인 거야. 남동생들. 이것을 줄임말로 빨리 발음하면 아우레비가 된다. 그러니까 아우레비 빨리 발음하니까 아우레비가 됐다. 우리 선생님을 빨리 발음하고 줄이면 쌤 되는 것처럼. 그치? 이렇게 아호보레비의 활음조, 아우오레비의 줄임말. 이상하게 이런 거에 막 꽂혀가지고 막 출제하시는 분도 계셨어. 학교 선생님. 자, 그래서 이 누나에게는 9명의 남동생이 있었지. 진두, 강, 가람가에 자, 여기 진두, 강 구체적인 지명이야. 구체적인 지명이 나오면 향토성이 두드러지고, 그 다음에 진두, 강 그리고 가람 같은 말이지. 가람이 강의 일말이야. 왜 우리 그거 있었잖아. 그 예전에 국어사 공부할 때 고유어가 사라지면 한자어로 교체된다. 왜라는 말이 사라지고 산이라는 말 바뀌고, 가람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강으로 바뀐다. 어떻게 강이라는 말을 두 번 쓰게 되었을까? 여기서는 바로 동일한 의미의 단어를 반복하면서 말소리의 느낌을 강화하기 위해서. 반복을 사용했다. 동일한 의미의 말을 반복하는 것. 그 다음 다시 운율구조 보자. 요거야 지금 진두강 가람가에 와서 옵니다. 아니 미안해. 살던 누나는 미안해.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자, 여기 지금 3글자, 4글자, 5글자. 그래서 새 도막으로 끊어진다. 3음보.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요거를 묶어. 그래서 7글자를 만들고 요거 그대로 5글자 내려. 그러면 이거 뭐라고 하냐? 7호조. 글자 수는 7호조. 끊어있는 도마분보는 3분보. 이게 민요조 율격이래. 김소월이 정말 즐겨 쓰는 3분보 7호조 율격. 앞으로 만나는 대부분의 김소월의 시가 바로 3분보 7호조 민요조 율격을. 그래서 여기에 김소월이 들어가는 게요. 현대 시인 중에서 이 전통적 율격을 그대로 계승하고 지키려 했던 사람. 자,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웁니다. 그게 바로 적동세였어. 그리고 왜 적동세가 되었느냐? 세 번째 연에 옛날 하면서 설화의 내용이 시작되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의붓 어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누나의 비극적인 죽음을 다루고 있는 설화의 내용이 세 번째 연애 제시가 되고 있죠. 계모라고 다 나쁜 건 아닌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 공감하는 만한 이야기. 의붓어미가 질투를 해서 시샘을 해가지고 누이가 직접 죽임을 당했거나 혹은 자살했겠지라는 그 설화의 이야기. 그래서 죽어서 적중세가 돼서 밤마다 슬프게 울고 다닌다라고 얘기하는 설화의 내용이 그대로 이용이 됩니다. 누나라고 불러보랴 오 불서러. 누나라고 불러보랴 그러면 이 시의 화자가 이 집 적동세가 된 누나의 9오래비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라고도 짐작이 되지. 그런 적동세 소리 들으면서 적동세더러 누나라고 불러볼까. 오 불서러 몹시 서러워. 시세움에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화자가 이 9오래비 중에 한 명이구나. 죽어서 적동세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는 적동세. 자, 이때 적동세는 시의 제목이자 죽은 누나의 화신 그리고 한의 상징물인 적동세. 그러니까 누나가 한을 품고 죽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적동세로 다시 살아난 거야. 그랬을 땐 화신, 그러니까 새의 몸을 빌린 거지.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적동세 같은 소재를 다른 작품하고 연계시킬 때 공통점 많이 만들 수가 있어. 삼인국의 덕나비처럼 차라리 죽어서 덕나비가 되어서 뭐하고 싶다? 님의 옷에 향기를 묻히고 싶다. 한을 품고 죽은 누나가 적동세가 되어서 동생들에게 적동 누나 여기 있어? 라고 울고 싶다. 이럴 때 물론 시적 화자는 아니지만 어떤 인물의 정서를 품고 있는 그런 화신으로서 적동세의 기능. 9이나 남아되던 오랩동생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계속 글자 수 반복되고 있습니다. 야삼경. 자, 밤에 삼경하게 되면 옛날에 밤을 5개로 쪼갰지. 그래서 초경, 이경, 삼경, 사경, 오경 하게 되면 해가 진 다음에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그래서 우리가 누왕사에 보면 초경도 거인대 해가지고 이때. 그 다음 이경이 밤 9시부터 11시까지. 지금 이경이지. 그리고 삼경이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 새벽 1시부터 새벽 3시, 새벽 3시부터 5시 사이. 그랬을 때 이때 가장 깊은 밤. 왜 누나가 적동세가 됐을 때 낮이 안 오고 왜 깊은 밤이 올까? 계모가 무서워서예요. 죽어서도 계모가 무서워서 계모의 눈을 피해 다녀야 되는 한이죠.
그래서 야삼경 남다자는 밤이 깊으면 이산저산 올라가며 슬피 웁니다 라는 전통적인 한해 정서. 또 한해 언제 맺히냐면 억울하게 죽었을 때. 그런 우리의 전통적인 정서를 민요조 율곡으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1920년대 초반에 우리가 좀 공부해야 될 시 중에서 김소월의 시 중 적동세 시험 잘 나오니까 제가 하나 설명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빠르게 거기 갈래, 성격, 제재, 특징, 주제 채우고 그 다음 작품으로 넘어갈게요. 자,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은 전통적, 애상적. 애상이 뭘까? 슬프고, 그치? 상처받은 이야기. 그치? 민요적. 여기는 율격이 민요적 율격에서 민요적인 거고, 향토적. 이런 진두강 가람가라는 구체적인 지명을 통해서 향토적. 자, 제제 중심 소재입니다. 적동세 설화예요. 적동세 설화. 특징 1번. 서북 지방의 전설을 제재로 활용함. 서북 지방의 전설을 제재로 활용함. (2번) 의성어를 통해 애상적 분위기를 형성함. 세 번째, 삼음보 민요조 율격. 삼음보 민요조 율격. 자, 마지막 주제. 죽어서도 잊지 못하는 혈육의 정한. 죽어서도 잊지 못하는 혈육의 정한. 자, 적동세하고 같은 해에 창작된, 나중에 인강으로도 확인해도 돼. 자, 이게 둘 다 1923년도 작품이에요. 적동세나 여기 우리가 이제 배울 가는 길. 이 가는 길이 좁은 길 가는 길이 아니야. 어디로 가는 길.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가 그 사람을 떠나서 가는 길, 이별하는 길. 그래서 이 가는 길에서는요, 여러분 첫 번째 보시면 그립다, 말을 할까, 한이 그리워. 잘 보세요. 그립다, 말을 할까, 한이 그리워. 일단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게 그립다 세 글자, 말을 할까 네 글자, 한이 그리워 다섯 글자. 삼음보의 7오조의 민요조 율격이 잘 보이고, 여기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얘들아. 원래 요 한이가 위로 올라가야 돼.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이게 지금 말을 할까 하니라고, 이거 보조용어 녀석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 근데 얘를 내렸어. 그래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한이 그리워 다섯 글자 맞췄어. 이 의도가 뭐냐면 여기에 있는 말을 할까 말까 이거 망설임이거든. 내적 갈등이고, 이걸 잘 보여주려고 일부러 한이를 밑으로 내린 거야. 이걸 우리가 행간걸침이라고 해서 시행을 풀어나갈 때 두 개의 행에 걸쳐서 쓴 거야. 그러면 말을 할까 하니라는 이 구절이 늘어지겠지. 길게 늘어져서 시간적인 거리감을 주고,
이런 시간적 거리감이 바로 화자의 정서인 망설임을 잘 보여주는 우리가 왜 쉽게 결정 못 내릴 때, 망설일 때 말을 주저주저 하잖아. 그걸 잘 보여주기 위해서 시행도 이렇게 조성한 거지. 그냥 갈까? 또 갈등이야. 그래도 다시 더 한 번 하면서 말없음 표. 그러니까 다시 더 한 번 붙잡고 싶어. 이런 식으로 미련과 갈등의 의미가 숨어 있는. 말없음 표. 자, 여기까지 1년 2연을 보면 잘 봐. 우리 지금 시의 어떤 그 행로를 보면 1, 2연과 3, 4연이 뭔가 두드러지게 다른 점이 보여. 잘 봐. 우리가 시를 일정한 길이의 악보 위에 올린다고 쳐보자. 그러면 일정한 시간이 만약에 10초야. 10초 동안에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세 글자, 네 글자, 다섯 글자를 가지고 이 긴 노막을 채우려면 느리게 읽어야 돼. 그치? 그래서 이 1년 2연은 일단은 시행을 짧은 시행으로 느린 호흡을 보여주고 반면 똑같은 길이의 3, 4연을 봐봐. 아까 이만큼 똑같은 길이에 저 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어떻게 해야 돼? 정해진 길이에서 이 많은 글자 수를 읽으려면 빨리 읽어야 돼. 그래서 긴 시행과 그로 인해서 빨리 읽어야 되니까 빠른 호흡. 이렇게 배치한 또 의도가 있어. 느린 호흡으로 천천히 얘기하는 것 뭘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이 시적화자의 내적인 상황, 내면의 상황, 망설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느린 호흡으로 3, 4연은 지금 떠나기 싫어서 주저주저하고 있는 이 시적 화자를 까마귀나 강물이 자꾸 재촉을 해. 가야 된다고. 요거는 외적 상황을. 재촉하는 상황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빠른 호흡으로 제시한 거죠. 서둘러야 할 상황. 그래서 이 시는 1, 2연과 3, 4연이 각각 다른 시행의 길이를 통해서 다른 호흡을 보여주면서 내면과 외적 상황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그런 독특한 기법을 사용했죠. 그래서 3년 보면 저 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까마귀 하면 일단 새가 까맣게 생겨가지고 별로 좀 예뻐 보이진 않아. 그래서 이때 까마귀는 일반적으로 어둡고 슬픈 이미지로 뭐를 보여주느냐? 바로 이 작품에서 이별을 재촉하는 어떻게 재촉해? 그러니까 지적이겠지. 서산에는 해가 진다고. 해진다고 어서 가야 한다. 그러니까 빨리 이별하라고 외적 상황들이 나를 재촉하는 거야. 앞 강물, 뒷 강물, 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물은요, 일단은 흘러가는 존재, 끝없이 흐르는 시간의 이미지로 이별을 재촉하고 뭐라고 얘기해? 강물이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이별을 재촉하면서
또 하나 더 있어요. 한 번 흘러간 강물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이별이 영원한 이별임을 보여주는 강물. 이것들이 뭐하고 있는 거야? 겉에서 나를 떠나야 된다라고 자꾸 재촉하고 심리적인 부담감을 주는 상황. 그래서 이게 이별의 상황을 다룬 시야. 그래서 다른 이별의 상황을 다룬 시들과 비교를 많이 하게 돼. 공통점, 차이점에 대해 가지고. 자,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서정적. 전통적. 미묘적, 애상적. 제재, 임과의 이별. 특징은요, 첫 번째가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음보 민요주 율격. 두 번째가 잠깐 선생님 앞에 봐봐. 이 시에 지금 시 의도적으로요.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이런 데 보면 이런 자음들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울림소리들이에요. 울림소리. 울림소리 중에서 여기는 리을을 유음이라고 하고 여기는 미음, 니은, 이음을 비음이라고 합니다. 공부할 때 다 배운 거지. 그래서 이런 울림소리, 유음, 비음을 반복했죠. 그래서 특징 두 번째가 유음, 비음 등을 사용하여 음악적 효과를 거둔. 유음, 비음 등을 사용하여 음악적 효과를 거둔. 세 번째, 시행의 길이. 요거 얘기하는 거야. 시행의 길이. 그 다음에 속도, 느린, 빠른. 그 다음에 어조를 통해 심리 표현. 시행의 길이, 속도, 어조를 통해 심리 표현. 주제, 이별의 아쉬움과 임에 대한 그리움. 이별의 아쉬움과 임에 대한 그리움. 겁나 지루하지. 참아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되면 이거 예전에 봤던 거다. 근데 이게 한번 수업 들어가 기억 날까요? 너희들은 복습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왜냐면 나중에 토요일에 시험을 봐야 되거든. 자체적으로 여기가 우리가 배운 작품, 배운 걸 가지고 이게 습관이야. 이게 시험을 봐야 공부가 되는 느낌이 있어. 문제 한번 딱 풀어보고 맞고 틀려봐야 각인이 되고. 그래서 선생님이 나중에 모의고사도 문제 만들어가지고 풀어보면서 하게 할 거예요. 좀 쉬었다가 오늘 3, 4, 5번까지 나가면 다른 친구로 딱 맞추게 돼요. 좀 쉬었다가 한유와 초근